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당대표 시절에 승리로 이끌었던 21대 총선 전략공천관리위원으로 정치 입문하고 그리고 현재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입니다. 나라살림연구소 송윤정 연구원입니다. 여러 지방자치단체를 제가 이제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원으로서 재정진단을 하고 이걸 어떻게 건전화하고 어떻게 효율화할 것인가 이런 제언들을 계속해서 해왔는데 제가 연구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금고은행에 돈을 두고 이자를 0%대 수준으로 받고 있더라고요. 한 해 지방재정 규모가 전국에 500조 원이 넘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보고서를 내면서 보니까 12월 31일 날 세입세출 마감을 하고 그냥 남아있는 돈 그것만 다 합산을 해도 111조 원이 돼요. 근데 이 돈의 1%만 해도 111억 원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0%대 이자를 받고 있다. 이거 대단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실태를 제가 알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2021년에 공개된 정보들만 바탕으로 해서 금고이자 추정치를 발행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보고서를 내고 이제 자치단체에서는 금고 금리는 투명하게 공개하고 적정한 수준의 금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이런 주장을 했어요. 어쨌든 금고은행은 금리는 비공개다라고 하고 근데 작년 2025년 8월 13일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주재하신 나라 재정 절약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그때 이제 저희 연구소 정청수 소장님께서 참석을 하셔서 여러 가지 저희 연구소에서 다루는 한국의 이제 재정상의 문제들, 바꿔야 할 것들 이런 것들을 제기를 하셨는데 근데 이재명 대통령께서 바로 금고 계약 내용을 공개해야 하는 거 아니냐 요 한 말씀을 하셨는데 2달 만에 지방회계법 시행령이 법 예고가 되고 그리고 이제 올해 1월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 금고 금리가 통합 공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경험을 하면서 나는 세상은 원래 더디게 바뀌는 거야. 오랫동안 나는 천천히 가는 거야. 내가 바꿀 수 있는 걸 바꾸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오던 것들이 정치인이 그 권한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하면은 뭔가를 한 번에 이렇게 바꿀 수가 있구나. 세상이 진보하는구나. 이런 이제 정치의 효능감을 체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정치는 이제 세상을 정의롭게 바꾸는 가장 효율적인 도구다. 이 사실을 알게 됐고 이 도구를 가장 잘 활용하려면 이 예산 재정 정책 분야에 훈련된 사람이 필요하다. 그리고 개원하면 첫날부터 바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제가 직접 나서서 시민의 삶을 바꾸고 또 정의로운 세상으로의 전환을 하는데 입조해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출마를 결심하게 됐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이건 단연코 주거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많은 청년들이 고통을 호소한 지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제가 이 주거 정책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는 메시지를 SNS를 통해서 냈더니 한 청년이 카톡 메시지를 보내줬어요. 그 내용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대학가 임대료가 너무 높아서 고통스럽습니다. 청년에게 공공주택은 생명의 동아줄과도 같습니다. 꼭 당선되셔서 청년들에게 한 줄기 빛이 되어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오히려 제가 이렇게 권한이 현재로서 없는 게 너무 미안해지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직장인이 돼도 사람들이 직장 근처에서 아이 낳고 키우는데 너무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혼, 출사가 너무 두렵고 그러니까 인생의 모든 계획을 자꾸 미루게 되고 이런 악순환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알아봤는데 오세훈 시장 임기 동안 공공주택 사업이 아주 크게 축소가 됐더라고요. 이 중에서 이제 매입 임대주택 사례만 봐도 매입 호수 자체가 급감을 했습니다. 2020년에 매입 호수가 6,511호였어요. 근데 2021년 4월에 오세훈 시장이 취임을 하고 2022년에는 바로 828호로 취임 전해의 12.7% 거의 10분의 1 수준까지 줄어들었습니다. 서울시 이제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2004년에서 2025년간의 이 청약 경쟁률이 최대 3대 1이었어요. 근데 공실이 36%입니다. 이 자치구별로 살펴보면 가장 이 공실률이 높은 곳이 58%까지 가요. 그러니까 집을 그렇게 조금 샀는데도 그나마 산 집에 사람들이 들어가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그 집에 필요해서 청약을 하는데 막상 가보면 여기서 아이 낳고 살림하고 살 수가 없다. 이런 집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서울 시민들이 오늘을 안정되게 단단하게 살고 내일을 기대하고 또 먼 미래를 계획하면서 살 수 있도록 제도와 예산으로 책임지는 구조로 전환을 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 시민 이익 최우선의 원칙입니다. 시장이 하고 싶은 거, 행정기관에서 편의적으로 우리가 사업을 했다라고 말하고 치울 수 있는 거, 저는 그런 식으로 되는 사업이 너무너무 많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 말씀드린 생리용품 관련한 사업도
아주 일부를 지원하고 있고 적극적으로 우리가 그것이 필요한 여성 청소년들에게 다가가려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서 일단 예산 편성하고 일부를 썼으니까 우리는 했다. 성과 초과 달성했다. 이렇게 여가부에서 판단을 하고 있어요. 현재 성평등가족부의 그 예산사업 설명서를 보면 목표를 초과 달성하고 있다고 해요. 하지만 우리 아무도 그렇게 체감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판단 기준을 시민의 삶에 실제로 도움이 되고 있는가, 우리가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주고 있는가, 이것을 좀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근거 기반 책임성의 원칙입니다. 제가 굉장히 많은 자치단체에 예산 관련해서 제언을 하기도 하고 지방보조금이나 뭐 여러 가지 사업 지출 효율화를 위한 작업을 하기도 하는데 그 작업을 하기 위한 자료마저 없어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예산을 세우고 집행을 하고 그걸 사후에 평가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뒷받침하는 데이터, 평가 기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존재하지도 않고 기능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일단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예산 편성 단계에서는 일단 우리 시민의 삶의 현장에 그 실태가 어떠한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사업을 했을 때 그게 어떤 효과를 낼 것인지 하는 예측, 그리고 대안을 여러 가지를 비교 분석하는 작업,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또 이제 우리가 재원 그리고 뭐 조직이나 행정 같은 자원 이런 거를 조달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게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고 우리 사회 미래에 도움이 되는가, 이걸 좀 볼 필요가 있고, 예산이 이제 수립되고 사업이 시행되기 시작해서 집행을 할 때에는 일단은 시민이 체감하는 효과가 진짜로 있는가, 그리고 너무 복잡하지 않은가, 시민들이 다가오기에 충분한 편의성을 담보하고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것이 가닿고 있는가, 그리고 불필요한 행정 절차 없고 신속하게 추진되고 이런 자원이 효율적으로 활용되고 있는가, 이런 걸 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행 후에는 구체적으로 성과가 있었는가, 이게 정량이든 정성이든 객관적으로 측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목표 대비 달성도를 이루었는가, 목표를 낮잡아서 항상 초과 달성했다라고 하는 그런 충분한 유인이 집행부에 있어요, 공무원들에게. 그거를 좀 객관적으로 설정하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지표로 삼아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재정 투입 대비 효과 분석, 그리고 미흡한 사업은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이거를 어떻게 피드백, 환류 체계를 만들 것인가, 이런 것들이 좀 근거로서 작용을 해서 이 사업이 왜, 어떻게, 그리고 어떤 성과를 냈는가, 이것을 우리가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견제가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더 나은 정책을 제안하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의원들은 굉장히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헌법과 법률이 뭐 자율성, 독립성 뭐 이런 여러 가지 권한을 보장을 하고 있고, 이걸 바탕으로 의회는 집행부보다도 훨씬 더 다양한 사업, 뭐 시민들을 융통성 있게 만날 수가 있어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축적할 수 있는 구조가 매우 잘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을 하는 동안에 굉장히 많은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들을 만날 수 있어요. 일단 우리가 우리 사회를 낫게 한다, 공익활동을 한다 라고 하면 그냥 발벗고 뛰어줄 그런 전문가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의회는 그 도움을 여러 가지로 받고 또 보장도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정책 연구를 뭐 맡길 수도 있고, 토론회, 공청회, 입법적 여러 가지 뭐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이런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권한과 제도적 기반, 이런 걸 바탕으로 다양한 대안을 모색하고 뭐 조금 더 혁신적인 그런 방향을 좀 찾아보고 그리고 제시하는 방식으로 가야 할 것입니다. 서울시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권리보장 통합지원조례라고 이름을 붙여봤어요. 일단 국가와 지방 모두 복지사업은 신청조례를 기반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수많은 복지사업의 수혜 대상자가 취약계층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아무리 좋은 우리 복지정책을 시행을 해도 그 정보 접근성도 취약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정보를 접하더라도 이 신청하고 지원을 받는 이 행정처리 미숙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 사람은. 그리고 이 정보에 접근하고 행정처리도 했어. 그리고 아니면 이걸 할 줄 알아. 그래도 가정 환경이나 뭐 여러 가지 제약으로 실질적으로 이거를 지원받기는 어려운 환경이 있을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생리용품 지원 사업 관련해서 이제 제가 여성환경연대의 지원으로 좀 연구를 하고 함께 협업한 사례가 있는데, 그때 이제 저는 예산이나 이런 걸 좀 정량적으로 분석을 하고 정책적으로 다루어지는 부분을 이제 정성적으로 분석을 했는데, 그 현장의 사례조사를 여성환경연대에서 해주셨어요. 대상자인데 양육자가 나를 학대해, 나를 도와주지 않아, 그러면 그걸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어떤 도움이 필요해도 너는 부모를 통해서 이걸 받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생리용품 지원해줄 수 없어. 이런 거는 진짜 우리가
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그래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울의 복지 기준을 신청해야 받는 제도에서 필요한 시민에게 당연히 우리가 보장한다. 찾아가서 준다. 이런 관점으로 전환해서 단 한 명의 시민도 우린 소외시키지 않는다. 우리 사회에 함께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우리는 보호한다. 인간의 존엄을 지킬 수 있도록 한다. 이런 내용을 담은 조례를 좀 만들고 싶은데요. 여러 가지 좀 전문가들의 논의가 더 필요하겠지만 제가 몇 가지 이제 내용을 조금 미리 고려를 해봤습니다. 우선 이제 소득, 재산, 위기 정보와 함께 뭐 이 정도는 하고 있는 단위들이 좀 있어요. 근데 이제 지역 공동체를 회복해서 이 지역 공동체 내에서 우리가 옆집, 윗집 혹은 뭐 소식이 들리는 우리 이웃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대상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사례 관리를 강화해서 어떤 사례가 발생을 하고 있으니 그걸 우리가 행정에서 어떻게 다루겠다. 구조적인 변화를 좀 줄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자격이 충족하면 자동 안내, 자동 지급 가능하도록 이게 바우처 받는 과정 자체도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물론 이제 대통령께서 발언하신 뒤에 성평등가족부에서 요거 간소하게 하겠다 발표를 한번 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사업에 대한 발표였고 전반적인 복지에 관련한 접근이 좀 쉬워지도록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복지 서비스를 받으면 여러 곳에서 여러 가지 신청을 해야 돼요. 한 3, 4년 전에 이제 임신 출산을 경험했는데 임신 출산하면 제가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이 굉장히 많고 우리나라 좋은 나라 이런 생각이 들지만 동시에 우리나라 같은 선진국에서 내가 이렇게 많은 곳을 찾아다니고 공부하고 신청해야 하나 이런 의문이 들더라고요. 제가 구청에 물어본 적도 있습니다. 아니 근데 저는 보건소에 제가 임산부라는 등록을 했었습니다. 근데 왜 저는 이 사업의 소식을 맘카페에서 보고 신청을 하죠? 이런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런 내용을 좀 넣으려고 하고요. 일단 급여 바우처 통합심사, 통합지급체계 복지사업 내가 해당되는 게 5개가 있으면 5번의 신청을 별도로 하고 5번의 본인 인증을 하고 이런 일이 없도록 편의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렇게 해서 복지 접근권을 이제 실질적인 권리로 보장하는 서울형 통합 복지 체계를 확립하는 조례를 발의를 하고 싶습니다. 일단 저는 청년 당사자면서 동시에 여러 세대의 경험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저는 반값 등록금 운동 현장에 있었던 청년이고요. 출산율 통계를 보면 2015년부터 이렇게 급격하게 떨어지기 시작하거든요. 그게 제 친구들이 아이를 낳기 시작하던 세대입니다. 그래서 제가 결혼을 늦게 하고 지금 이제 43살 22년생 아이를 키우고 있는 양육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동의 삶과 엄마의 삶을 동시에 경험을 하고 있으면서 제가 또 워킹맘이지 않습니까? 노인이 된 모친이 여전히 손주를 봐주시고 계십니다. 저는 거기에 이제 손 벌리면서 일을 하고 있고요. 이런 복잡 다단한 세대의 삶을 제가 다방면에서 이해하고 있다. 이것이 정책을 하는 사람으로서, 의정을 하는 사람으로서 저의 굉장히 차별화된 강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가 제가 재정 전문가로서 연대와 실천 활동을 계속 해왔습니다. 문제 제기에 그치지 않고 실증 분석을 하고 또 제도를 개선하는 이런 활동을 반복적으로 하면서 훈련된 측면이 있습니다. 지방 금고 이자율 공개를 누구든 다 어렵다고 했었던 이 공개를 결국엔 이끌어내었고 복지 신청주의 담론을 이끌어내었고 그리고 노인과 청소년 전혀 다른 두 집단을 묶어놓은 예산 3개를 분류해내었고 또 과도한 잉여금의 원인, 재정 효율성 저해의 원인이 되는 예비비 제도에도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영향을 미친 적이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제가 취약계층 예산 모니터를 계속 해왔는데 그중 한 사례로 장애인 예산 분석을 여러 차례 수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2020년에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이 법이 너무 협소하게 해석돼서 좀 고통받는 우리 장애인 동지들이 있었어요. 법률 지원단이랑 연대를 해서 헌법 소원을 하게 됐는데 거기서 제가 재정 전문가로서 자문해서 헌법 불합치 판정을 받는데 기여한 바도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후보들이 사실 청년과 시민의 어려움에 공감을 하고 그거 굉장히 소중하고 의미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우리 서울시 의회 그리고 서울시가 해야 할 일은 실제와 제도와 예산으로 작동하도록 바꿔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그것을 계속해서 해왔습니다. 그래서 시민의 목소리, 그런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시민들도 많습니다. 정치적 선언이 아니라 진짜 작동하는, 실제로 삶에 와 닿는 제도, 예산 이런 것을 완성할 수 있는 전문가라는 점이 저의 가장 큰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제가 작년 말에 계엄 1주년을 맞아서 계엄에서 탄핵까지 123일 시간의 기록이라는 책을 우리 이제 신미선, 임윤호, 유상원, 송윤정 네 분이 증언하시고 함께 쓰고 남효민 작가님께서 써서 이렇게 책을 냈습니다. 우리가 민주주의의 파괴 혹은 반민주적인 혹은 시민 우선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을 선출했을 때 겪는 일, 그럴 때의 우리의 일상이 어떻게 파괴되는지 이미 경험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6.3 지방선거 꼭 투표하시고 좋은 후보 당선시켜 주셔서 조금 더 나은 대한민국, 우리가 오늘을 단단하게 내일이 기대되게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이런 대한민국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